상여가,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어디 아픈 거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들의 힘없는 대답. 괜찮다는 말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 믿었던 며느리의 두 얼굴과 아들에게 가해진 처참한 학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상당한 자산을 자랑하는 집안의 안주인이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김 여사에게 최근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상혁에게 드리워진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했던 상혁은 만날 때마다 눈에 띄게 말라가고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앙상하게 드러나는 뼈대는 보는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윤곽이 뚜렷했던 얼굴에는 살점이 붙어 있지 않았고 목덜미와 손목은 앙상한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김 여사가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 상혁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야위어 가는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혁은 늘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김 여사의 시선을 애써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지시받은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상혁의 옆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 서연이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우아한 매너, 지적인 대화 능력과 뛰어난 사교술까지 겸비하여 어떤 사교 모임에서도 빛을 발했고 김 여사의 체면과 집안의 명예를 더욱 높여주곤 했습니다. 김 여사 자신도 서연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상혁의 상태가 심각해질수록 며느리 서연에게서 느껴지는 위화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상혁의 이상 변화에 대해 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상혁 씨가 요즘 건강관리에 신경 쓰느라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옆에서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은 상혁 씨가 원래 좀 예민한 편이시죠. 최근에 그게 더 심해져서 외부 활동을 좀 줄였습니다. 때로는 상혁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척하며 은근히 아들의 심약함이나 나약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혁의 문제를 그의 성격 탓으로 돌리게 되었고 서연을 헌신적이고 현명한 아내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한 걱정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상혁의 눈에서 읽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며느리 서연의 차분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은 모정의 본능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단순한 건강관리나 스트레스라고 치부하기에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마른 몸과 공허한 눈빛은 김 여사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중요한 가족 모임이나 친척 방문에도 상혁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서연이 상혁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고 능숙하게 화제를 돌려 상혁에 대한 질문을 막았습니다.
김 여사의 여동생인 고모는 김 여사의 걱정을 들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상혁이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성인입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부부 일은 두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서연 새댁이 얼마나 상혁이를 끔찍이 아끼고 잘 챙기는데 괜한 걱정으로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고모는 평소에도 김 여사의 재산과 상혁의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에 상혁이 약해지는 상황을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믿었던 가족들의 무관심과 비웃음 속에서 홀로 아들의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김 여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상혁은 집안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김 여사와의 전화 통화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며느리 서연은 모든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상혁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예 정지된 상태였고 집으로 전화하면 언제나 서연이 받았습니다. 서연은 상혁이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거나 중요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해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깊이 잠들어 있다는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김 여사와 아들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가 예고 없이 아들의 집을 방문하려 해도 서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철저히 출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상혁 씨가 지금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 약속 시간을 잡고 와주시면 저희도 준비하고 감사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했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치 높은 벽 안에 갇힌 것처럼 아들은 김 여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혁이 김 여사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전화 통화는 서연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듯 극히 짧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상혁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서연이 옆에 있는지 자꾸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아들은 어떠한 진심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상혁의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돕는 박 변호사는 상혁의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김 여사에게 은밀히 접촉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혁 씨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으며 서연 씨가 상혁 씨의 개인적인 스케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만남, 심지어는 상혁 씨 명의의 금융 자산 관리까지 세세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서연 씨가 상혁 씨의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 거액의 개인 자산을 자신과 관련된 알 수 없는 계좌로 옮기려는 구체적인 시도까지 포착되었다는 충격적인 정보도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연 씨의 행동이 단순한 배우자의 자산 관리를 넘어선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인 윤리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며 김 여사만이 상혁 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을 향한 노골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그녀의 악행의 깊이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며느리의 통제에 따르고 있는지, 며느리가 아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그의 재산까지 노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 서연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 더 끔찍하고 계획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국내 최고의 사립 탐정팀을 고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했습니다. 탐정팀에게 며느리 서연의 모든 사생활, 특히 그녀의 일거수일투족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명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했고 능숙한 연기로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정갈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탐정팀은 그녀의 공식적인 일정 외에 비는 시간, 그녀가 자주 찾는 장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은밀하게 접촉하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며칠, 몇 주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탐정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은밀한 개인적인 만남이나 수상한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상혁의 집 밖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했으며 그들과 만나 상혁의 상태나 집안의 자산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이용하여 집안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거나 상혁을 대신하여 자산 관리나 중요한 가족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야심은 단순한 며느리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탐정팀은 며느리가 상혁 명의의 개인 자산을 복잡하게 얽어놓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상혁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상혁이 상속받을 예정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나 자산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윤 회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며느리 서연의 끝없는 탐욕과 집안 내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혁의 나약함과 고립된 상태를 이용하여 집안의 실세가 되거나 최소한 상혁의 막대한 개인 자산을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탐정팀의 보고를 받는 순간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자신의 아들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금전 문제나 권력욕을 넘어선 아들의 생명과 정신을 모두 파괴하려는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 여사의 눈앞에서 그리고 김 여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아들을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계획적인 탐욕과 재산 탈취 시도를 확인한 김 여사는 이제 그 잔혹한 계획이 어떻게 아들 상혁에게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립탐정팀은 서연이 집을 비운 짧은 틈을 이용해 상혁의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도청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서 상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상혁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팀으로부터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팀으로부터 받은 녹화 영상과 녹취록은 김 여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니, 차라리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서연은 김 여사가 알던 차분하고 우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 상혁에게 쉴 새 없이 폭언을 퍼부었고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할 만한 잔혹한 말들로 상혁의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알아? 내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짐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죽어버려라는 저주 같은 말들이 매일같이 상혁을 향했습니다. 상혁은 아내의 폭언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벌벌 떨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그것도 영양가는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양의 채소와 닭가슴살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상혁이 배고픔에 힘들어하면 서연은 비웃으며 내 꼴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냐? 자기 관리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 뚱뚱해져서 나한테 망신 줄 일 있어. 평생 그렇게 살 빼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해봐. 라며 비난했습니다. 냉장고와 식료품 창고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상혁은 허락 없이 물 한 모금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상혁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혁은 집안에서 마치 짐승처럼 감금된 채 서연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 상혁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폭언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상혁의 무기력한 모습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때로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통화하며 상혁의 상태를 조롱하듯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상혁 씨 말이야. 아, 그냥 인형 같아 시키는 대로 다 해 살도 쏙 빠져서 이제 완벽해졌지 뭐야. 제 손 안에 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 대신 잔인한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상을 보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은 단순히 재산 탈취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금,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을 이 지옥에서 당장 구해내야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김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영상 속에서 아들 상혁의 비참한 모습은 매일같이 김 여사의 눈앞에 펼쳐진 살아있는 악몽이었습니다. 상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뼈대가 그대로 드러났고 피부는 병적으로 창백했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삶의 의지나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서연의 잔혹한 폭언과 무시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상혁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다루듯 기분에 따라 상혁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상혁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배고프다거나 힘들다고 호소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 힘들다고? 내가 뭘 했다고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상혁은 그저 벌벌 떨며 아내의 노예처럼 복종했습니다. 굶주림은 상혁의 정신마저 파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구석에 버려진 음식 부스러기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존 본능만이 남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김 여사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상혁의 처참한 상태를 즐기는 듯 보였고 때로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상혁 씨 말이야? 아, 그냥 인형 같아. 시키는 대로 다 해. 살도 쏙 빠져서 이제 완벽해졌지 뭐야. 뼈만 남아서 보기 싫다고? 아냐.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편해.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 대신 잔인한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당장 구출해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더 그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 아들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김 여장을 덮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김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여사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카메라 영상 속의 상혁이 거실 소파에 기대앉아 있다가 갑자기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축 늘어졌고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진,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인 고문이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멈춰 세운 것입니다. 서연은 쓰러진 상혁을 발견하고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상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119에 신고하는 대신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쓰러졌어.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그녀가 상혁의 상태를 자신들의 계획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그의 죽음까지 방치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조차 차갑게 계산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김 여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 여사는 즉시 사립탐정과 박 변호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집결을 지시했습니다.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상혁이 쓰러져 방치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한 김 여사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김 여사는 박 변호사와 사립탐정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아들 상혁의 자택으로 쏜살같이 향했습니다. 이성은 분노와 공포에 가려졌고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김 여사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경호원 혹은 대동한 사람 중 힘이 센 사람에게 현관문을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고급 주택의 보안 시스템은 침입 경보를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문을 무력화하고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즉시 김 여사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응접실 바닥에 아들 상혁이 차가운 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상혁아, 내 아들, 정신 차려봐. 그 소리에 놀란 듯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김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에요. 서연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듯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치며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쓰러진 아들을 품에 안으며 서연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냐?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너는 뭘 하고 있었어? 내가 감히 내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 놈이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을 감금하고 학대해? 쓰러져 있던 상혁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앞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힘없는 입술 사이로 간절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떡해? 여기?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의 처절한 외침에 김 여사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아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김 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상혁 씨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겁니다. 꾀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그 뻔뻔하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김 여사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이나 체면만을 생각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인간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대동한 사람들에게 서연을 완벽하게 제지하도록 지시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들 상혁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고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곁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며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아들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며느리 서연에게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복수심이 김 여사의 눈빛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상혁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곧바로 집중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영양실조와 탈진으로 인해 그의 장기 기능은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김 여사에게 아들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진은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보입니다. 간 기능 저하와 심각한 근육 손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몸 곳곳에 멍 자국과 긁힌 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단호하고 현실적인 목소리에 김 여사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손에 의해 자신의 아들이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사실이 비로소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잔혹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상혁은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치료 속에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희미했던 눈빛에도 아주 조금씩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회복보다 더디게 정신적인 충격은 상혁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종종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편안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상혁은 힘겹게 입을 열어 그동안 아내 서연에게 당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고 감금했던 과정, 매일같이 퍼부었던 잔혹한 폭언과 모욕적인 말들, 굶주림 속에서 느꼈던 처절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문, 그리고 아내의 냉혹함과 무시 속에서 느꼈던 극심한 절망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통제와 학대 속에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항하면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물도 안 주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아내에게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부정당하며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의 깊이를 김 여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생각하며 김 여사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고 살려달라고 외칠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났다고 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탐정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집 안팎 CCTV 영상, 서연의 잔혹한 폭언 및 지시가 담긴 녹취록, 재산 관련 서류, 서연의 수상한 행적 보고서와 아들 상혁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병원 진단서, 몸에 남은 학대 흔적에 대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며느리 서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죄목은 감금, 학대, 특수폭행, 그리고 재산상 이득 편취 시도였습니다. 동시에 상혁 명의로 서연에게 이혼 및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언론에도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확보한 증거 일부를 공개하며
며느리 서연의 파렴치한 행위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었고 김 여사와 상혁에게는 동정 여론과 함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냉혹한 법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강상혁 씨의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완벽한 며느리 서연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대중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김 여사를 비난하며 서연을 감쌌던 고모를 비롯한 일부 친척들은 여론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김 여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사과하거나 상혁의 병문안을 오기도 했지만 김 여사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상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꾸며낸 이야기라거나 김 여사가 상혁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황당하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사립 탐정의 철저한 조사 결과 집 안팎을 담은 고화질 CCTV 영상, 서연의 잔혹한 폭언 및 지시가 담긴 녹취록, 재산 관련 서류, 상혁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병원 진단서와 몸에 남은 학대 흔적에 대한 소견서까지 모든 증거가 서연의 파렴치한 감금, 학대 그리고 재산 탈취 시도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은 방청객들과 재판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혁은 힘겹게 증언대에 서서 아내에게 당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문, 그리고 절망감을 담담하지만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서연의 거짓말과 발악은 압도적인 증거와 상혁의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김 여사 측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합당한 형사처벌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빼돌리려 했던 상혁의 재산은 모두 환수되었고 추가로 김 여사와 상혁에게 거액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녀의 이름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영원히 낙인 찍혔습니다. 상혁은 어머니 김 여사와 박 변호사, 그리고 상혁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속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고립되어 받았던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지지 속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몸무게도 회복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으며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추악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진실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혁은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어머니와 함께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고모를 비롯한 친척들은 상혁의 건강한 모습과 김 여사의 확고해진 위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과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빼앗겼던 명예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진실의 힘과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추악한 배신과 학대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회복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